여러분, 2020년에 치킨이 18,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4,000원입니다. 6,000원이나 올랐죠. 짜장면은 5,000원에서 7,000원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어떨까요? 5억 원 하던 집이 지금 8억 원입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0년에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 350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 올랐네요. 하지만 치킨값은 33% 올랐고 집값은 60% 올랐습니다. 월급은 겨우 16%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걸까요? 답은 바로 금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초등학생도 금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의 지갑이 가벼워지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금리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금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값입니다.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말합니다. 일주일 후에 11,000원 갚아. 1,000원이 추가로 붙은 거죠. 이게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금리가 됩니다. 10,000원 빌려서 1,000원 이자를 내면 금리가 10%입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5%라면 1년에 5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이자를 줍니다. 1,000만 원을 맡기고 금리가 3%라면 1년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왜 중요한 걸까요? 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면 건강합니다. 38도면 열이 난 겁니다. 35도면 저체온증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적정 수준이면 경제가 건강합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경제가 과열됩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그럼 누가 금리를 정할까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가 모여서 금리를 정합니다. 이걸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2025년 11월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대출이 쉬워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쉬워집니다. 이자가 적으니까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민수 씨를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2%였습니다. 1년 이자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김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두 번째, 소비가 늘어납니다. 돈을 빌리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차를 삽니다. 집을 삽니다. 여행을 갑니다. 맛있는 걸 먹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박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에 차를 바꿨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이자가 낮으니까 부담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들이 투자합니다. 기업들도 돈을 빌립니다. 공장을 짓습니다. 기계를 삽니다. 연구개발을 합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회사들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 부작용, 물가가 오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치킨을 많이 삽니다. 그럼 치킨집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립니다. 다들 돈이 많네? 그럼 값을 올려도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치킨집 주인 이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손님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켰거든요.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닭값이 올랐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이영수 씨는 치킨값을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또 올렸습니다. 22,000원이 됐습니다. 2025년 현재 24,000원입니다. 4년 만에 33%나 오른 겁니다. 모든 물건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라면, 과자, 커피, 옷, 전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 집값이 폭등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삽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5억 원 하던 집이 7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최영수 씨와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결혼했습니다.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2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집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러 간 아파트가 2년 전보다 2억 원이나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집을 못 샀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 빚이 늘어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냅니다. 집 사려고 빚 내고 차 사려고 빚 내고 사업하려고 빚 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3,600만 원씩 빚이 있는 겁니다. 4인 가족이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다시 오를 때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걸 봤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한국은행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3.5%가 됐습니다. 2년 만에 7배나 오른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대출 이자가 폭등합니다. 김민수 씨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0년에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2%여서 1년 이자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죠. 하지만 금리가 올랐습니다. 2025년 현재 대출 금리가 5%입니다. 1년 이자가 1,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25만 원입니다. 75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민수 씨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김민수 씨는 걱정됩니다. 두 번째, 소비가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아껴 씁니다. 치킨도 덜 시켜 먹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삽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70만 원 늘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늘어난 겁니다. 정민호 씨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던 외식을 끊었습니다. 옷도 안 삽니다. 커피도 집에서 타 먹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던 해외여행도 취소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들이 힘들어집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팝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직원을 자릅니다. 월급을 동결합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대출이 10억 원 있습니다. 금리가 2%였을 때는 이자가 연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6%입니다. 이자가 연 6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직원 2명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김철수 씨는 직원을 못 뽑습니다. 월급도 못 올려줍니다. 오히려 직원 1명을 내보내야 할 판입니다. 네 번째,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치킨집 주인 이영수 씨를 다시 보겠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덜 시켜 먹으니까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료비는 그대로입니다. 임대료도 그대로고요. 게다가 가계 대출 이자까지 올랐습니다. 이영수 씨는 버티기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적자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영수 씨는 걱정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그럼 왜 월급은 안 오를까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회사도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매출도 줄어듭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비용을 줄입니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입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월급 인상을 동결합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을 못 올려줍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가는 6%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는 월급이 6% 깎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2년 전에도 300만 원이었고 지금도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년 전에는 300만 원으로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비싸졌으니까요. 치킨이 6천 원 올랐고 커피가 500원 올랐고 교통비가 올랐고 통신비가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난 겁니다. 박지영 씨는 매달 적자입니다.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댑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박지영 씨는 불안합니다. 그럼 금리는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릴까요? 한국은행은 두 가지를 봅니다. 물가와 경기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립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덜 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멈춥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립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돈을 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나빠집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좋아지는데 물가가 오릅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늘 고민합니다. 물가를 잡을까? 경기를 살릴까? 2020년에는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물가를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3.5%까지 올렸습니다.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받기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주식값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경기가 좋아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껴 씁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주식값이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이 멈춥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급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월급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오릅니다. 회사들이 조심하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월급이 바로 동결됩니다. 회사들이 비용부터 줄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물가가 먼저 오르고 월급은 나중에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월급이 먼저 동결되고 물가는 나중에 잡힙니다. 어느 쪽이든 서민들은 손해입니다. 이게 바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금리 사이클을 이해하세요. 금리는 오르락내리락 반복됩니다. 지금 높다고 해서 영원히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낮다고 해서 영원히 낮은 게 아닙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빚내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으기 좋은 시기입니다.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예금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세요. 대출받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지금은 낮아도 나중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계약할 때 정한 금리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지만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그대로입니다. 2020년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2%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금리가 5%까지 올랐으니까요. 세 번째,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금리가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월급 6개월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말이죠. 네 번째, 빚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금리가 낮다고 해서 빚을 많이 내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감당 못합니다. 대출은 월급의 30% 이내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5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4억 원 받았습니다. 금리가 2%였을 때는 이자가 월 66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13%였습니다. 여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금리가 5%입니다. 이자가 월 166만 원입니다. 월급의 33%입니다.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만약 대출을 6억 원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자가 월 250만 원입니다. 월급의 50%입니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금리 뉴스를 챙겨보세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모입니다. 그때마다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투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산을 다변화하세요. 금리가 오를 때와 내릴 때 유리한 자산이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부동산과 주식이 좋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과 채권이 좋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골고루 가지세요. 역사를 보면 금리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금리가 10%가 넘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년에 10%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00만 원을 받았죠. 하지만 대출 금리도 높았습니다. 집 사려고 대출 받으면 이자가 15%였습니다. 1억 원 빌리면 1년 이자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30%까지 올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억 원 빌리면 1년 이자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내고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금리가 점점 내려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까지 내려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입니다. 미국 금리도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하는 금리를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이 금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미국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돈도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릅니다. 달러가 비싸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석유, 밀, 옥수수 같은 게 다 비싸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를 항상 신경 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0%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한국도 따라서 올렸습니다. 2024년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따라서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알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합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릅니다. 이럴 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자산을 사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이 조여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빚을 갚고 소비를 줄입니다.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자산을 팔고 현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금리가 다시 내려갈 때 사면 됩니다. 부자들은 이 사이클을 압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자산을 사고 금리가 높을 때 현금을 모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모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놀고 금리가 높을 때 빚에 허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금리 하나가 물가, 집값, 주식, 환율, 월급, 모든 걸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물가가 먼저 오르고 월급은 나중에 오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월급이 먼저 동결되고 물가는 나중에 잡힙니다.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금리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투자하세요.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을 모으세요. 빚은 적당히 쓰세요. 고정금리를 선택하세요.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금리 뉴스를 챙겨보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미리 알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금리의 모든 것, 이제 아셨죠? 오늘부터 금리를 신경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은 더 두둑해질 겁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